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 중에서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또 시험 문제에 또 매년 우리가 또 출제가 되죠. 31회 시험은 또 두 문제 출제를 또 한 용어죠. 자, 이 임대주택 정책은 우선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리고 공공주택 정책으로 나누는데, 우선 임대료 규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은 하나 용어를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라고 합니다. 예? 가격 통제, 가격 규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가격 통제도 시장에 간접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한다. 예? 그래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인위적으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죠. 국가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을 가격 통제, 가격 규제라고 한다. 가격 규제, 가격 통제, 가격 규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최고 가격 제도와 최저 가격 제도가 있어요. 자, 최저 가격 제도는 최근 뉴스에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던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 임금 제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는 최저 임금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와 관련인데, 자,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는 임대료, 우리가 규제가 있죠. 임대료 규제, 그리고 분양가 규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요즘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대표적인 최고 가격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주택 정책에 또 임대료 규제가 있는데,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어떤 목적? 특수한 목적.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실시하는데, 개념은 바로 이런 얘기죠.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무엇이라고 배웠죠? 균형이라고 배웠죠. 자,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입니다. 균형. 자, 이 균형 임대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의 균형 임대료가 6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는데, 이 빨간 선, 요 임대료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빨간 선, 규제 임대료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그래서 여기에 명칭이 뭐가 붙은 거죠? 최고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이 가격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임대료 차익만큼 임차인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데,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은 뭐 한다? 이렇게 감소를 해요. 예? 장기적으로,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해. 왜?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공급량이 감소해요. 자, 공급량은 이 정도인데 사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이만큼이에요. 사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이 부족합니다.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또 블랙 마케트,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암표 사보셨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자, 이 가격이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 여기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죠.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임대료 차이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득 분배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장기로 갈수록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 장기적 측면에서 한번 본데, 그래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해야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우선 한번 우리가 봤고, 또 공공주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에 공공주택인데, 자, 호주에서는 정부주택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뭐 임대주택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어떤 목적이 있겠죠.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료. 자,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우리는 사적, 민간에 있어서의 사적 시장의 시장 임대료. 자, 여러분, 사적 시장에서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싸게 20만 원에서 공공주택 임대료를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서로 이렇게 달리 매기죠.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 공공주택 임대료와 사적 시장에 우리는 임대료를 서로 달리 매기죠.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이 임대료의 차액,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 주거비용을 주택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주거비용을 주택임대료인데, 주거비용, 주택임대료를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 31회 시험 정답이 여기서 출제했는데, 자, 여러분,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면요,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이동에 제한이 있다. 여러분, 자유롭게 임대주택을 선정 못해요. 그 지역에,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주 이동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지문이 31회 시험의 정답 지문으로 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공공주택. 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여러 용어들이 많아요. 자, 그 중에서 31회 시험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출제를 했었죠.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우리가 출제를 31회 시험에 또 한번 했어요. 공공주택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출제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임대료 우리가 보조 정책이 있는데, 자, 또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은 간접 개입이다. 자, 직접 개입이 아니다. 이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 개입을 하는 거.
간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개입을 하는 것. 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하는 제도를 말하죠. 자, 그래서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요, 과거에는 공공주택을 주로 많이 공급했는데 요즘에는 그 지역사회의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임대료 보조를 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죠. 2년 전에 또 출제했는데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가 있어요. 우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라든지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주거급여인데, 이 주거급여의 개념을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거급여에 관련된 임대료 보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인데, 여가는 필터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필터가 용어가 어렵죠. 자, 정수기에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 그래도 여가라고 번역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가 과정 하면 주택의 순환 형상인데, 주택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택의 순환 형상에서 순환이란 용어는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니까 빈집이 있어야겠죠. 빌공, 집가에서요, 빈집을 공가라고 하는데, 이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이사가 쉽죠. 공가의 연쇄를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게 여가 과정입니다. 이 주택의 순환 현상이죠. 자,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 소득이 변함에 따라 이 주택에 있어서의 질적 수준의 변화, 또는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여가 과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여가 과정에서 우리는 소득계층을 크게 둘로 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주택을 소비하는 고소득층,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 그렇게 해서 둘로 우선 나누어 본다. 자, 그러면 여가 과정에서의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 개념을 또 자주 출제하죠. 자,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는 2년 연속 30회 31회 시험 2년 연속 출제한 용어죠. 자,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의 개념이 있어요. 자, 상향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 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저급 주택을 수선 개량을 하거나 또는 주택 재개발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위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게 돼요.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상향여가라고 해요. 상향여가. 자, 하향여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고가 주택을 소비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층이 우리가 고급 주택을 소비하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급 주택이 노후화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은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해요. 하향여가. 자, 하향여가라고 한다. 그래서 상향여가, 하향여가에 있어서의 개념을 우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 고급주택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 저급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분리 형상이라고 해요. 그럼 이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이다. 즉,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형상이
주거 분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가 과정 주거 분리에 관련된 용어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자, 또 30회 시험에 출제했던 분양가 규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분양가 규제하는 목적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또 무주택자에, 자, 무주택자에 있어서의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임대료 규제와 똑같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균형 가격이 우리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규제합니다.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죠. 그래서 이 규제 가격을 넘어서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이 이상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매 차익,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하겠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량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규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감소하죠. 신규 주택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감소해서 공급은 적다 보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또 이 크기만큼의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는 투기적 수요인데, 이 투기적 수요가 암시장을 형성을 시키죠. 또 그래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 적은 양의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우선 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붙는다? 프리미엄이 붙겠죠. 프리미엄. 피 얼마 하죠? 프리미엄이 붙은데,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자주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출제를 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교재에 나오고 좀 더 깊은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 제도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한번 보시고, 자, 65페이지 오시면은 부동산 조세가 나오죠. 자, 이 부동산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 부동산 조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정부가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우리는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고 호화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조세를 중과함으로써 우리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조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선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취득, 우리가 보유 단계에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출제를 했죠.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 단계, 우리가 보유 단계, 우리가 처분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계속 출제를 우선 했는데, 자,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 뭐죠? 대표적으로 취득세로서, 이건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고요. 보유 단계로서 부과하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재산세. 자, 여러분 31회 시험에 정답 물었죠.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뭐가 된다?
요거 취득으로 출제해서 취득이 아니라 보유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를 적용하죠.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우리가 보유과세이시면서 누진세를 부과한다는 거, 누진세. 자, 요 내용 우리가 또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죠. 30회 시험에. 또 양도소득세도 30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요거는 국세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거죠. 자, 또 가끔 시험 문제 취득, 보유, 처분 모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노노천 특별세,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가끔 우리가 출제하기도 하죠. 취득, 보유, 처분 모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노노천 특별세, 부가가치세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 용어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세를 공부할 때는 항상 용어 중에 조세에 귀착이라는 용어가 있고 조세에 정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용어는 잘 용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조세에 귀착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부담하느냐의 문제죠. 부담하느냐의 문제.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의 귀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럼 조세의 정가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생산자는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정가라고 해. 뭐 책임을 정간다, 위험을 정간다, 정가 떠넘기는 거죠. 자,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부가 보유세를 중과를 했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는 뭐를 월세 인상, 전세 가격 인상, 월세 인상을 통해서 세금의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있죠, 지금. 이게 바로 조세의 정가입니다, 요즘.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일정 부분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떠넘기는 것을 조세의 정가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 귀착이라는 용어와 정가라는 용어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7페이지로 보시면은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자,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자,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뭐한다? 중과한다. 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했어요. 중과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해요. 처분을 하지 않고 주택을 계속 보유를 하기 때문에 주택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줄어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동결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주택 공급에 뭐가 발생한다? 이걸 동결 효과라고 해요. 동결 효과.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최근에 형상 양도소득세 중과했더니 주택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67페이지까지의 설명인데 이까지 정책 이론인데
이 정책 이론은 최근 2년 전에는요, 우리가 30회 시험에는 7문제, 40회 시험은 31년에는 8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4문제 정도 출제된 부분이 최근에 2배 이상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 이론과 관련해서 68페이지인데, 이 투자 이론과 금융 이론은 평균 약 30%, 1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31년 시험은 상당히 적게 출제돼서 7문제 출제됐으니까 상당히 적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죠. 보통 12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자, 투자는 미래의 현금 수입. 자,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되면 돈 미래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의 현금 수집. 투자하면 현재 돈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현금 지출과 미래의 현금 수입, 요 두 가지를 교환, 미래의 현금 수입, 현재의 현금 지출, 이 두 가지를 서로 교환을 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해요. 투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총 투자 금액이 있죠.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 10억이다. 총 투자 금액 10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뭐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뭐 한다? 운영을 해야겠죠.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투자입니다. 이때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죠. 자, 보유기간 동안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전문 용어로 우리 뭐라고 하냐?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소득이득. 자, 보유기간 동안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이 처분 시에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죠.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있어요. 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발생을 하죠. 자,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내 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 돈만 가지고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뭐도 남의 돈도 더해줘야 돼. 남의 돈, 타인 자본, 남의 돈도 더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는 낮은 금리로 조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투자의 장점이에요. 또 부동산에 투자하면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이나 이자 비용,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떻게 장점이 있고,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의 효과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방어해주는 성격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 하면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 현금화가 gon란하다. 이걸 황금성 면에서 곤란하다, 낮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행정적 규제도 많고 거래 시에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중개 보수, 법적 수석에 따른 비용 많이 들고, 이런 것이 단점이 되겠죠. 단점. 자, 단점을 한번 우선 확인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우리 이제 투자가 들어오면요,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지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 때 지뢰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올리시듯이 부동산도 취득할 때 융자를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지뢰가 레버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지뢰를 레버라고 합니다. 지뢰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인데, 항상 레버리지 효과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남의 돈을 이용해야 됩니다. 타인 자본.
타인 자본, 뭐를? 차입금을 이용을 해야 된다. 항상 남의 돈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타인 자본. 자, 남의 돈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타인 자본, 차입금을 이용해서 뭐의 변화를 가져온다? 부채 비율의 변화를 가져와요. 부채 비율은 총 투자한 금액 중에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느냐, 이 타인 자본, 남의 돈을 얼마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요.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 지분이 달라져요. 이 부채 비율의 변화.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춰라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기 자본은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본, 이 지분에 대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인데, 여러분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인데, 항상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전세 가격 비율인데,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5억인데 전세 가격이 요즘 5억도 있고 6억도 있는데, 여러분 4억 5천이다. 전세 가격이 4억 5천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전세를 안고 주택을 살려면 현금 5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죠. 이 가격 차이, 이 가격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이 전세금을 안고 주택 구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걸 요즘 뉴스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뭐라고 하죠? 갭 투자라고 많이 나오죠. 갭 투자. 갭 투자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갭 투자의 가능성이 커져요. 왜? 언제든지 적은 돈으로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조만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갭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왜? 융자를 안 받아도 우리가 갭 투자할 수 있죠. 적은 금액 자기 돈이 있다면. 그래서 최근에 갭 투자라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9페이지에 지렛대 효과의 개념까지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타인 자본을,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용할 때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다는 거 개념 정도 기초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70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